안녕하세요. 칠키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지은이는 정문정, 발행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례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사람마다, 관계마다 심리적 거리가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고 갑자기 선을 훅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주고 당혹감을 안기며 기껏 붙잡고 사느라 힘든 자존감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정의 동요 없이 금 밟으셨어요 하고 알려줄 방법은 없을까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 50만 부 기념 스페셜 개정판인데요. 저자 스스로 시도한 훈련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담아 일상에서 마주치는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사람을 자꾸 참으면 스스로 무기력해집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나만의 대처법을 갖춰야 하는데요.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해서 몸을 가꾸듯 자기 표현의 근육을 키워서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책에는 인생 자체는 긍정적으로, 개소리에는 단호하게, 선을 자꾸 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단호하고 우아하게 거절하는 연습, 부정적인 말에 압도당하지 않는 습관,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온다. 흠집이 아니라 생활 기스다.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등 자기 표현의 근육을 키우는 법과 세련되게 불편함을 표현하는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주고 당혹감을 안기며 기껏 붙잡고 사느라 힘든 자존감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들을 처음 봤을 땐 엉엉 울기만 했는데 계속해서 마주하는 동안 나름의 대응법이 생겨났다.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다. 누군가 그 선을 넘었을 때 경고하는 것은 언어 폭력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편견이 심한 말을 들었을 때 흥분하지 않고 제3자가 듣는다면 오해하겠는데요 라고 말하거나 당사자가 들으면 상처받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싣지 않고 최대한 건조하게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상황을 이해 못한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되물으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누군가 농담이라며 저 사람은 얼굴이 참 이타적이네요 라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이 못생겼다는 뜻이죠 라고 되묻는 것이다. 그렇게 물어보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머쓱해하며 자신의 표현을 점검할 것이다. 세 번째는 상대가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들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영감탱이는 욕이 아니라 친근한 표현이라서 썼다고 한다면 저도 친근하게 영감탱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고 응수할 수 있다. 상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돌려줄 수도 있다. 가슴이 작은데 왜 브레이저를 해? 하고 묻는 남자에게
그럼 오빠는 왜 팬티 입어? 라고 할 수 있듯 이상한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역지사지를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무성의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육아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쓴다면 달래주지 말라고 조언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만 보거나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한다.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아이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멈추게끔 하는 것인데 이 원리는 어른에게도 유효하다. 메신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히읗 또는 그렇군 정도로 답해 대화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도가 심하다면 아예 메신저를 읽지 않거나 읽었어도 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 직접 만난 상황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정도의 표현만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유머러스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말을 들을 때 특히 유효한데 누군가 가부장적인 편견이 가득한 말을 할 때 와, 조선시대에서 오셨나 봐요. 상평통보 보여주세요. 하고 받아치는 식이다. 애정은 없고 자기 자랑만 있는 잔소리를 들으면 요즘은 잔소리하려면 선불 주고 해야 한다던데요. 라고 하거나 저희 부모님도 30년 동안 노력하다 포기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하고 농담하듯 받아치면 상대도 더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다.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화제를 돌리는 것도 좋다. 단 농담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는 내공이 좀 필요하므로 경험치가 좀 쌓인 후에 시도하길 추천한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자꾸 참으면 내가 무기력해진다.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나만의 대처법을 갖춰야 한다. 다들 괜찮다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떨어 하는 사람에게 그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참거나 피하면서 생겨난 가짜임을 알려줘야 한다. 인류는 약자가 강자에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함으로써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부당함을 더는 참지 않기로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이런 것이라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세상의 진보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 흠집이 아니라 생활기스다. 대학교 1학년이던 4월,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다. 내 인생의 봄은 끝났다.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남자친구에게 차인 날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실소가 나오지만 그때는 진지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어려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서툴렀고 이성을 대하는 법을 잘 몰랐을 뿐이다. 그건 동갑이던 상대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만나자라고 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미워졌다. 내 인생의 봄은 끝났다라고 썼을 때 정말 내 인생의 봄이 끝났던가? 당연히 아니다.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야만 선명하게 보인다. 20살의 당연한 문제들은 대부분 내 인생의 최초의 것들이었고 그래서 어려웠고 체감하는 온도도 너무 높았다. 다른 사람들은 온탕에서 여유로운데 나 혼자만 열탕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연애뿐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동안 부모 잘못 만나서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부모에 대한 이상형이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단 하나의 세상이다. 그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거나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오래 지속되면 그 결핍이 자기 연민, 극도의 인정 욕구, 정서적 불안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부모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나 자신을 긍정할 수 없게 했다. 내 성격이 비뚤어진 이유, 자존감이 없는 이유도 모두 부모 때문인 것 같았다. 사람들을 만나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모가 내게 상처 준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내가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도 지나치게 오래 곱씹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났고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끝없이 말하고 있을 수는 없다. 성인이 되어서조차 어릴 때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하며 울고 있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부모님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겠다고 마음먹고 찬찬히 살펴보니 내게서 부모님을 덜어내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았다. 아니, 오히려 꽤 괜찮은 부분들이 있었다. 괜찮은 부분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내가 상처받았다는 생각, 그 상처가 너무나 크다는 생각, 실수가 아니라 실패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게 더 맞을 것이다. 상처에 집중하다 보면 본래의 성질을 잊게 되니까. 남편과 결혼 반지를 맞추러 갔을 때 일이다. 점원이 14K로 할 것인지 18K로 할 것인지를 물었다. 설명을 하던 중 점원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래도 18K가 금압량이 더 높으니까 생활기스가 좀 더 날 순 있지요. 그래도 결혼 반지는 보통 18K로 많이들 하세요. 가격 차이는 약간 있어요. 이때 들었던 생활기스라는 말이 마음에 남아 정확한 뜻을 검색했더니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구나 가전제품 따위에 생기게 되는 흠집이라고 쓰여 있다.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흠집이라니 나는 이 담대한 표현이 좋아졌다. 이에 비해 흠은 어떤 물건에 이즈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한 자국, 어떤 사물에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 사람의 성격이나 언행에 나타나는 부족한 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흠이든 생활기스든 생채기가 난 건 똑같지만 그걸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나는 이해했다.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상처받지 않는 무균실의 환경이란 건 있을 수 없으니 누구에게나 흠이나 있을 것이다. 잘 해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보석함의 고이 모셔두지 않은 이상 매일 끼고 있는 반지라면 생활기스를 피할 수 없듯 살아가는 일에서 상처를 피할 순 없다. 더욱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처가 있는 법이다. 실패해서 오는 괴로움을 그렇게 이해하면 스스로를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그냥 거대한 흠이 아니라 자잘한 생활 기스들인 거다. 나는 걸을 때 약간 절뚝거린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이후 그렇게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내가 걸으면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것 같았다. 재활 운동을 할 때도 부끄러워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다.
다시는 사고가 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울고 있을 수는 없다. 언제까지나 걷지 않을 수도 없고 말이다. 에라 모르겠다. 좀 절뚝거리면 어때? 라고 생각하자 걷는 것이 그렇게 스트레스로 느껴지지 않게 됐다. 남에게 신경을 덜 쓰고 열심히 걷다 보니 이제는 더 좋아졌다. 그러고 보면 인생에는 아주 약간의 어쩔 수 없지 하는 체념이 필요한 것 같다. 온 힘을 다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한 상처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생활기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렇게 체념하면 콤플렉스가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내 발목에는 교통사고로 생긴 7cm 길이의 흉터가 있는데 언젠가는 이 흉터가 시작되는 부분에 꽃문신을 그려 넣을 생각이다. 흉터 전체가 활짝 피어난 꽃처럼 보이도록. 선을 잡고 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심리학 용어 중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다. 개인이 쾌적하게 있기에 필요한 점유 공간을 뜻하는 말인데 나라마다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리가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은 1.01m, 미국은 89cm 정도라고 한다. 미국인보다 일본인이 안전거리를 더 길게 둔다는 얘긴데 한국인은 아마도 미국인보다 일본인에 가까울 것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사람과 가까이 있게 될 때 불편한 이유도 지하철에서 자리가 났을 때 최대한 떨어져 앉으려고 하는 것도 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려는 본능 때문이다.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퍼스널 스페이스란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의 거리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낯선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날씨 정도를 화제에 올릴 뿐이지만 친분이 있는 사람과는 가까이 앉아 깊이 있는 주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마음의 퍼스널 스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영역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기에 인간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다. 반면 이 감각이 뒤처지는 사람들은 자꾸만 선을 넘는 발언을 하거나 친밀도에 맞지 않는 질문을 던져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 같은 질문이어도 누가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에 따라 나의 대답은 달라진다.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않고 훅 하고 다가와 질문 세례를 던지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대꾸법으로 응대한다. 나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면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대화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상사에게 갑자기 요즘 바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과장님이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떠세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통 상대는 여기 답하면서 자신이 질문한 의도를 함께 말하기 마련이다. 단순히 안부를 물은 것인지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인지를 들은 후 나의 상황을 말해도 늦지 않다. 경험상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서 갑자기 SNS로 그런 식의 연락이 온 경우는 대개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이 경우에는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되물어 질문의 의중을 파악한 후에 축하해. 그런데 내가 요즘 좀 바빠서 결혼식에는 못 갈 것 같아 정도로 대답할 수 있다.
질문자의 의도를 곧바로 알 수는 있지만 대답하기 불쾌한 경우에는 딴청을 부리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너 페미니스트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아니요 같은 대답부터 하지 않고 페미니스트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또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쾌한 티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는 여성 우월주의자를 페미니스트라고 하지 않나? 내가 아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같은 해명을 하다 스스로의 논리가 빈약함을 깨닫고 급히 화제를 돌리게 된다. 질문자의 의도를 모르더라도 대답하기 꺼려지는 질문, 논쟁이 예상되는 질문에는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차피 모든 사람과 토론을 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최저시급이 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같은 질문을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받았을 때는 그저 대화의 공을 상대에게 넘겨주자. 보통 상대가 나를 훈계하거나 떠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고 나의 패를 내보이지 않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대화를 빨리 종료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나의 공간을 문득문득 침범하는 사람들은 대개 나를 잘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이들이다.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서 계속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나의 깊은 감정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들에게까지 나의 공간을 열어 보일 필요는 없다. 또 사람마다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한 감각이 달라서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훅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관계를 이어가려면 나름의 대처법이 필요하다. 평정을 유지하면서 나만의 고유한 공간 감각을 고수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나를 지키는 법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말에 압도당하지 않는 습관. 사회적으로 약자일수록 소수자일수록 질문 세례를 받는다. 왜 뭐뭐를 안 하는 거야? 에서 시작한 질문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로 전개되어 너처럼 이야기하는 애들이 꼭 나중에 후회하더라 로 결말이 나곤 한다. 사람은 딱 자신의 경험만큼만 남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관심이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고 충고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자신의 말이 정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무례한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럴 수는 없다.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불쾌감을 표현했더라도 그의 행동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적기에 이런 감정 소모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처럼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무례한 발언을 자주 해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집안의 어른이나 직장 상사인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화를 내기가 어렵다. 이들은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하느라 그러는 것이기에 정색하기도 뭐하다. 그렇다고 참고만 있기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서로 상처받지 않고 대화를 종결하는 데 필요한 자기만의 언어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주로 2개의 문장을 사용한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와,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는 피하고 싶은 상황 앞에서 거리를 두게끔 하는 말이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 논쟁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닐 때 상대를 쳐다보면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 말을 하면 효과적으로 대화를 끝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라며 경청 자체에만 포인트를 두는 것이다. 세대가 다르고 경험과 처한 상황이 다르면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 심지어 내 생각도 바뀔 수 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무덤덤한 인식은 상대에게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는 다짐이 되기도 한다. 인생에서 만나는 부정적인 말들을 모두 거대하게 느끼다가는 정신력이 남아나지 않을 테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는 대답하고 싶지 않고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용한 말이다. 애정이나 관심인지 간섭이나 훈계인지는 듣는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돈은 잘 모으고 있니? 남편 아침밥은 잘 챙겨주고 있니? 같은 질문이 반복될 때 더는 대꾸하고 싶지 않으면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죽지 말자. 매일 조금씩 단호하고도 우아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다. 거절에 필요한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일일이 상처받지 않는다와 상대방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 두 가지다. 미셸 오바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들 부부를 공격하는 트럼프의 행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갑니다. 자존감 도도 떠나보내기. 학년이 올라가 반이 바뀔 때마다 친구를 새로 사귀는 것에 부담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곤 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단짝 친구와 친구들 무리에 계속 소속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던가. 어릴 때 나는 친구가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의 기쁨과 슬픔도 대부분이 그들에게서 왔다.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한 번씩 왕따를 시키곤 해 무리에서 내쳐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평생 친구라는 말에 너무 오래 매어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를 지키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관심사가 달라져서 만나면 예전 이야기밖에 할 게 없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한다. 돌아올 때는 늘 씁쓸하면서도 집에 와서 카톡방에 이런 말을 쓰곤 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또 보자. 연애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오래 만났는데 섭섭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기적인 거겠지 같은 생각을 하며 관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세상에는 내게 빨대를 꽂은 것처럼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즉 자존감 도둑들이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어 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봐주는 사람이 있다. 그 하나로도 나는 운전을 아무리 해도 좋고 저금이 바닥나도 좋다는 기분이 들었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책 바다의 뚜껑에 나오는 말이다. 나는
첫 번째 문장을 뒤집어 보았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어 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있다. 좋은 관계에서는 나의 존재감이 커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용기가 나지만 나쁜 관계에서는 쪼그라들고 소심해진다. 과거로 돌아가면 이런 이들과 꾸역꾸역 만나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그 사람과 헤어져. 당장은 어렵다면 일단 거리를 둬. 관계에서 불행을 느끼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그로 인해 더욱 자존감이 낮아져 나중에는 헤어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도 종종 보았다. 특히 부모, 친구, 연인, 직장 상사 순으로 나이를 먹을 때마다 자신을 휘두르려는 사람이 바뀌어간다. 삶의 어느 한때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아본 경험이 없으면 성장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휘둘리게 된다. 만날수록 해악이 되는 자존감 도둑들이다. 첫 번째는 나를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이다. 부모와 자식 간, 특히 감정적으로 깊이 교류하는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다. 남편과 싸울 때마다 딸에게 남편 욕을 하고 남편을 습관적으로 비난하면서 딸이 자신의 감정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을 많이 보았다. 자식이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하면 지 애비랑 똑같다, 이기적이다라며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감정바지를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왔다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성인이 되면 최대한 빠르게 독립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를 볼모로 한 정서적 협박에 시달려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다.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도 항상 하소연만 하거나 내 이야기를 꺼내도 금세 자기 얘기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뭔가 일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사람이라면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그런 이들은 성숙하지 못하다. 자신의 불행에만 함몰되어 당신을 존중할 여력이 없다. 두 번째로 걸핏하면 난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과도 오래 관계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관계란 애초에 누군가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것이다. 당연히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는 좋을 때가 아니라 좋지 않을 때 민낯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난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며 공감 능력이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이 말에는 그러니 내가 이해한다라는 뒷말이 생략되어 있다. 관계란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이들은 권력관계에서 자신이 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악용하는 행태를 보인다. 세 번째로는 난 뒤끝은 없잖아, 내가 좀 사차원이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다. 아무렇지 않게 남을 지적하고 비난한다. 이것이 솔직한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식적이라서 그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서로 지켜야 하는 선이 있고 그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심하게 비판적인 이중성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남은 자주 비난하면서
자신이 받는 비난에는 이성을 잃고 분노한다. 그런 일을 옆에 두면 자꾸만 지적당해 자존감이 낮아지면서도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 속으로 억울함만 쌓이게 된다. 어른이 되어서 좋은 것 중 하나는 싫은 사람을 덜 봐도 된다는 것과 친구에 덜 연연하게 된다는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며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도 하고 나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도 관찰해 보니 행복감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깊이 있는 관계는 함께한 시간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나는 인간관계에서 무리하지 않는다. 알고 지낸 지 오래됐지만 만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당분간 만나지 않고 뾰족한 말을 던지는 사람에게는 여러 번 경고하다 정도가 심해지면 관계를 끊는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을 최대한 옆에 두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더 좋은 사람들이 다가오곤 했다. 나 또한 모든 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꾸 노력하게 된다. 정윤정 시인의 시 방문객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다음 사람에게 옮긴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그러니 보속함에 보속들을 골라 담듯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난 언제나 주변 사람 때문에 울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다가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소중해. 옆에 있으면 울게 되는 사람 말고 웃게 되는 사람을 만나.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2015년 1월의 어느 날 강변북로를 지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나는 조수석에 있었다. 사고는 뒷차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일어났다. 가해자는 당일 감기약을 먹어 졸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우리 차는 뒷차에 받치면서 밀려나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받고 멈춰섰고 조수석 차문이 통째로 날아갔다. 거기 꽂혀있던 지갑과 함께 내 기억력이나 체력 같은 것도 그때 많이 날아갔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다. 이 사고로 골반과 발목이 골절되고 방광이 파열됐다. 응급수술을 했고 이어서 2번의 수술을 더 받았다. 회사는 휴직했고 5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다. 이 사고로 나는 이전과 달라졌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시간관념이 달라진 것이다. 많은 청년이 그렇지만 젊을 때의 시간은 무한하게 느껴진다. 필요하면 하루 이틀은 자지 않아도 쌩쌩하며 에너지가 금세 충전되어 많은 사람을 동시에 만날 수 있다. 나 또한 체력이 아주 좋아 멀티플레이가 당연한 생활을 해왔다. 퇴근 후 항상 무언가를 배웠고 사람들 만나는 약속을 하루에도 여러 개씩 잡았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잠을 줄이면 됐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일이 없었다. 그것들은 언제나 가득 차 있었다. 20대 후반에 겪은 교통사고는 나의 몸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사고 후유증으로 뛰지 못하며 체력이 떨어져 밤을 새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전과 달리 12시가 되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체력이 떨어지니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이 느껴진다. 시간관념도 달라졌다. 무한하게 느껴지던 시간은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늠되고, 그 중에서도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내 것이 아닐 시간으로도 환산해 체감하게 됐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 나에게 유효한 시간은 얼마 없었다. 철저하게 내게 중요한 것들에 우선순위를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니 예전 같으면 그냥 참았을 만한 일 중에서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피하게 된다.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쓰면 정작 내가 필요한 것에 쓸 수 없으니까. 미용실에 갔을 때 일이다. 미용실에 가면 되게 그렇듯 헤어 디자이너가 내 머릿결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계속해서 말했다. 한두 번쯤 하고 말면 될 걸 몇 번이나 반복하던 그는 비용을 추가해 헤어팩을 하면 상한 머릿결을 개선할 수 있다며 권유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생각한 것보다 비용이 너무 비싸 거절하려고 죄송해요라고 말하려 하는데 문득 이 상황이 참 불쾌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용실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공간인데 그동안 미용실을 가면서 기분 좋게 나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이런 것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후에는 전까지로 숍을 운영하는 헤어 디자이너를 찾아 머리를 맡기게 됐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음을 실감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는 교통사고나 암 같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자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상상을 자꾸 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자꾸 되뇌는 것은 이것이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가치 없는 곳에 쓰지 말 것.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